우아했다. 피보나치 수열이 떠올랐고 황금 비율이 보였다. 아름다움 뒤에는 늘 수학이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조심스럽게 접어넣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전액 장학생 합격 통지서였다. 그 종이를 받은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다가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시고는 태영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다. 태영도 울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 종이는 단순한 합격 통지서가 아니었다.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던 수많은 밤들과 특권층 아이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밝은 교실 사이의 경계를 넘는 통행증이었다. 가난과 기회 사이의 다리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태영의 현실은 달랐다. 어머니가 낡은 계산기로 월세와 공과금을 계산하는 동안 태영은 버려진 전단지 뒷면에 복잡한 방정식을 풀었다. 공책을 살 돈이 아까워서였다. 도서관에서 빌린 수학책들을 밤늦게까지 읽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가로등 아래에서 공부한 적도 많았다. 추운 겨울밤에도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문제를 풀었다. 그런 그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었다. 요트 이야기를 나누고 여름 휴가를 외국에서 보낸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개인 과외 선생님이 누가 더 좋은지 비교하는 대화가 들렸다. 태영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였다. 계층의 차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그것을 태영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찍이 하나를 깨달았다. 숫자 앞에서는 모든 차이가 사라진다는 것을. 수학은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도 상관하지 않았다. 오직 논리와 진실만이 중요했다. 공정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 그것이 태영이 수학을 사랑하는 이유였다. 그는 그 확신을 단단히 붙잡고 운동장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주변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다. 속삭임도 들렸다. 저 애 누구야? 처음 보는데? 장학생이래. 어디 시골에서 왔나? 교복 좀 봐. 낡았어. 그런 말들이 바람을 타고 흘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용한 인내의 시험이었다. 태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걸었다. 사물함 번호를 확인했을 때 태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217번이었다. 소수였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징조 같았다. 사물함을 열고 간단한 학용품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새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연필도 지우개도 모두 오래 쓴 것들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심화 수학 교실. 그곳에서 그의 머리는 마침내 제대로 시험받을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 이 학교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야 했다. 성운학원의 복도는 과거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양쪽 벽에는 오래된 졸업생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다. 판사,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유명한 학자들이 금빛 액자 속에서 위엄 있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두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같은 종류의 가정에서 태어나 비슷한 길을 걸었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어진 기회를 누렸다. 태영은 그 초상화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다. 마치 그림 속 사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어보는 것만 같았다. 너는 우리와 다른데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정말 여기 속할 수 있겠느냐? 사물함을 정리하는 동안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학생들은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요즘은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 맞아. 특별 전형이니 뭐니 해서 아무나 들어오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학교 수준이 떨어질 거래. 장학생들 때문에 수업 진도가 느려지면 어떡해. 그런 말들이 공기를 타고 흘러다녔다. 날카로운 화살처럼 태영을 향해 날아왔다. 태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일찍부터 방해 요소를 걸러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주변의 어떤 소음도 사고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었다. 집중력을 흩뜨리는 모든 것을 무시해야 했다. 편견과 무시도 태영에게는 그저 무관한 변수일 뿐이었다.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잡음이었다. 손에 든 시간표를 다시 확인했다. 첫 교시가 심화수학이었다. 314호 교실. 태영은 그 숫자를 보며 또 한 번 작은 미소를 지었다. 3.14. 원주율 파이에 가까운 숫자였다.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신호처럼 느껴졌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태영은 그런 작은 징조들을 소중히 여겼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는 버릇이었다. 9살 때였다. 집에서 어머니가 학생 시절에 쓰던 오래된 미적분학 책을 우연히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있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된 책이었다. 그 책을 펼쳤을 때 태영의 세상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이었지만 하나씩 풀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열렸다. 그때부터 태영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나 배우는 개념들을 혼자 공부하고 이해했다. 극한, 미분, 적분. 어려워 보이는 개념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논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학은 태영에게 단순한 학교 과목이 아니었다. 삶을 이해하는 언어였다. 세상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설명하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교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대화가 또 들렸다. 나는 여름방학 때 미국 수학 캠프 다녀왔어. 거기서 MIT 교수님한테 직접 배웠어. 나는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생한테 1대1로 과외받아 1시간에 10만 원이야. 우리 형은 작년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나갔었어.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들이었다. 반면 태영은 도서관 책과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강의 동영상으로 공부했다. 화면이 깨진 중고 휴대폰으로 강의를 들었고 와이파이가 끊길 때마다 다시 시작했다. 카페 앞을 서성이며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다녔던 날들도 있었다. 추운 겨울에도 도서관 밖 벤치에 앉아 공부했다. 도서관 문이 닫힌 후에도 가로등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그것이 태영의 현실이었다. 마침내 314호 교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교실 안의 웅성거림이 순간 멈췄다. 모든 시선이 태영에게로 향했다. 깔끔한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 값비싼 필기구를 가진 학생들, 타고난 자신감으로 가득한 얼굴들 사이에서 태영은 명백히 다른 존재였다. 유일한 이질적 존재. 하지만 태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침착하게 교실을 둘러보고 자리를 골랐다. 맨 앞도 아니고 맨 뒤도 아닌 중간쯤. 눈에 띄지도 않고 숨지도 않는 위치. 조용히 앉아서 낡은 공책을 펴고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주변의 속삭임 같은 것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태영에게 이 환경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답을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일 뿐이었다. 그리고 태영은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했다. 백인수 교수는 교수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손을 천천히 움직여 넥타이를 고쳐 맸다. 수십 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의식이었다. 그 넥타이는 특별했다. 20년 전 영향력 있는 수학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후 당시 총장님께 직접 받은 선물이었다. 진한 남색 비단으로 만들어진 그 넥타이는 백 교수에게 학문적 엄격함을 상징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61살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백 교수는 성운학원에서 수학적 우수성의 수호자로 불렸다. 30년 넘게 이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나라 최고의 대학들로 보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그의 제자들은 어디서나 뛰어난 성과를 냈다. 그것이 백 교수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의 기분은 평소와 달랐다. 불편하고 언짢았다. 지난주 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된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학교 측은 다양성과 기회, 균등을 이야기했다. 소외된 계층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주자고 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이었다. 하지만 백 교수의 관점은 달랐다. 그에게 그것은 학교가 지켜온 높은 기준을 희석시키는 위협으로 보였다. 수학은 순수한 실력의 세계라고 그는 믿었다.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경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능력만이 중요했다. 그런데 특별 전형이니 장학제도니 하는 것들은 그 순수함을 흐린다고 생각했다.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결국 그 학생에게도 불행이고 학교 전체의 수준도 떨어뜨린다고 확신했다. 복도를 걸어 314호 교실로 향했다. 걸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백 교수도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시골 읍내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았다. 지름길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만 올라왔다. 엄격한 스승들 아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가차없는 자기 훈련으로 실력을 쌓았다. 밤을 새워 문제를 풀었고 실패를 거듭하며 배웠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이었다. 그래서 백 교수는 믿었다. 진짜 실력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생긴다고. 쉬운 길로 온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우수성이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교실, 안의 분위기, 칠판에 가득한 공식들, 오랜 전통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이곳이 논리적 사고의 성격이라는 그의 신념을 강화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익숙한 얼굴들이 대부분이었다. 유명한 교수의 아들, 판사의 딸, 대기업 임원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공을 위해 준비되어 온 젊은이들이었다. 백 교수는 그들의 이름과 배경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들과도 안면이 있었다.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편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었다. 질문의 수준도 높았다.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다. 그러다 시선이 한 학생에게 멈췄다. 강태영, 장학생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다. 교실 중간쯤 앉아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확연히 달랐다. 낡은 공책에 무언가를 집중해서 쓰고 있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백 교수는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그에게 저 학생의 존재는 시스템의 균열처럼 보였다. 잠재적인 결함,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대부분 실력이 부족했다. 좋은 의도로 기회를 준다 해도 결과는 늘 같았다. 그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오지 못했다. 결국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제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백 교수는 그런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그래서 확신했다. 준비되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잔인하다고. 그 학생에게도 불행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방해가 된다고. 학급의 수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다. 진실을 일찍 드러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백 교수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저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할 방법,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 그래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과, 그것이 학문적 정의라고 믿으며 백 교수는 강의 준비를 시작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백인수 교수가 교단에 섰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모두 자세를 바로 하고 앞을 주시했다. 백 교수의 첫 수업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았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심화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학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도 다룰 것입니다. 따라오지 못하면 낙오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몇몇은 긴장한 듯 침을 삼켰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이미 개인 과외로 선행 학습을 끝낸 학생들이었다. 백 교수는 칠판에 수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미적분학의 고급 주제들,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복소 해석.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은 서울대학교 수학과 2학년 수준이 될 것입니다. 백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었다. 우리 학교는 최고만을 양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백 교수는 천천히 학생들 사이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각자의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살폈다. 값비싼 만년필, 최신형 계산기, 고급 노트들이 눈에 들어왔다. 학생들의 필기구만 봐도 그들의 배경을 알 수 있었다. 백 교수는 그런 것들에 익숙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다 강태영의 책상 앞에 멈춰섰다. 낡은 공책이 눈에 띄었다. 표지가 구겨지고 모서리가 해진 공책이었다. 연필도 짧게 깎아서 쓴 것들이었다.
지우개는 거의 다 써서 작아진 상태였다. 백 교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태영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계속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백 교수가 물었다. 학생 이름이 태영이 일어섰다. 강태영입니다. 어디서 왔나? 경기도 부천입니다. 부천. 백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학교는 부천 공립중학교입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비웃음이었다. 백 교수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수학을 어디서 배웠나? 백 교수가 다시 물었다. 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 책과 인터넷 강의로 배웠습니다. 학원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과외는 받지 못했습니다. 백 교수의 얼굴에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렇군. 짧게 말하고는 다음 학생에게로 넘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저 학생은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 없이 혼자 공부한 학생이 이 수준을 따라올 리 없다. 독학은 기초가 약하다. 구멍이 많다. 언젠가 반드시 그 구멍이 드러난다. 백 교수는 교단으로 돌아가며 계획을 세웠다. 시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짜 실력을 가려낼 수 있는 시험,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문제.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험, 그것이 그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일찍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 친절한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태영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 중학교 때도 그랬다. 성적이 좋아지자 선생님들은 의심했다. 혼자 푼 거 맞니? 누가 도와준 거 아니니? 그때마다 증명해야 했다. 칠판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야 했다. 그래야 믿었다. 고등학교 입시 때도 마찬가지였다. 면접관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정말 이 성적이 내 실력이니? 하지만 그때마다 수학이 답이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수학은 편견을 갖지 않았다. 실력만이 말했다. 태영은 공책을 펼치고 백 교수가 칠판에 쓴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성을 씨는 또박또박했다. 정성껏 적었다. 노트 필기는 태영에게 중요했다. 나중에 복습할 때 교과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비싼 참고서를 살 수 없었으니 자신의 노트가 유일한 자료였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도 증명하겠다고,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인정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백인수 교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백 교수는 314호 교실로 들어가서 불을 켰다. 가방에서 분필을 꺼내고 칠판 앞에 섰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문제를 이제 칠판에 옮길 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시험이었다. 진짜 실력을 가진 학생과 그저 공식을 외운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 백 교수는 천천히 미분방 정식을 쓰기 시작했다. 복잡한 편미분방 정식이었다. 대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백 교수는 의도적으로 중간 과정에 작은 부호 오류를 삽입했다. 양수여야 할 곳에 음수 부호를 넣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오류는 전체 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 오류를 찾아내려면 단순히 풀이 과정을 외운 것으로는 불가능했다. 방정식의 물리적 의미를 이해해야 했다. 경계 조건의 논리를 파악해야 했다. 진정으로 수학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백 교수는 칠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완벽했다. 이 문제는 교묘했다. 평범한 학생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막히면 자신의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면 다를 것이다. 문제 자체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백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강태영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실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칠판의 복잡한 방정식을 보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저렇게 어려운 걸 하나요? 저거 풀 수 있는 사람 있어? 학생들이 속삭였다. 강태영도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칠판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달라졌다. 집중하는 눈빛이었다. 백 교수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백 교수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편미 분방 정식을 다룰 것입니다. 칠판에 쓴 문제를 보십시오. 이것은 열전도 방정식의 변형입니다. 대학원 수준이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문제를 베끼기 시작했다. 공책에 옮겨 적으면서 하나씩 풀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백 교수는 강태영을 계속 지켜봤다. 태영은 문제를 베끼지 않고 그냥 칠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가 방정식의 각 부분을 따라 움직였다. 처음에는 전체를 훑어보더니 점점 특정 부분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백 교수는 놓치지 않았다. 저 표정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표정이었다. 불가능하다. 백 교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빨리 오류를 찾아낼 수는 없다. 아마 다른 이유로 어려워하는 것일 거라고. 자, 그럼 누가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까? 백 교수가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너무 어려웠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백 교수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긴장했다. 백 교수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한 학생에게 멈췄다. 강태영 학생 나와 보시오. 교실이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태영에게 쏠렸다. 태영은 잠시 망설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입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거절하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태영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단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저 애가 풀 수 있을까? 절대 못 풀어. 망신당하는 거 보자. 불쌍하게. 태영은 그런 소리들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귀에 들어왔다. 마음을 찔렀다. 칠판 앞에 섰다. 분필을 집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가라앉혔다. 깊게 숨을 쉬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칠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집중했다. 오직 수학에만 집중했다. 강태영은 칠판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뒤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시선들의 무게, 기대하는 시선이 아니라 실패를 구경하려는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태영은 그것들을 모두 차단했다. 지금은 오직 앞에 방정식만이 중요했다. 손에 든 분필이 차갑게 느껴졌다. 태영은 다시 한번 천천히 방정식을 읽었다. 편미 분방정식이었다. 열전도 방정식.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었지만 태영은 알고 있었다. 혼자 공부하면서 이미 접했던 개념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처음 칠판을 봤을 때부터 느꼈던 위화감. 방정식의 형태는 맞는데 어딘가 어긋나는 느낌이었다. 태영은 각 한글 하나씩 따라가며 확인했다. 초기 조건은 맞다. 경계 조건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태영의 눈이 한 부분에서 멈췄다. 부호였다. 음수 부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양수 부호가 있었다. 아니, 반대였다. 양수여야 하는데 음수로 되어 있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것이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태영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이 의도적인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까? 백 교수 같은 분이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할 리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험이었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시험하는, 아니 어쩌면 나를 시험하는. 태영은 그렇게 느꼈다. 어제 백 교수의 눈빛이 떠올랐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그 눈빛.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영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수학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태영은 분필을 들고 칠판을 가리켰다.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다. 이 방정식에 오류가 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백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오류라고?
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태영이 특정 한글 가리켰다. 이 부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양수가 아니라 음수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백 교수가 차갑게 물었다. 태영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방정식은 열전도 방정식입니다. 물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부호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경계 조건과 결합했을 때 해가 발산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태영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분필로 칠판에 수식을 적어가며 왜 그 부호가 틀렸는지 증명했다. 올바른 부호로 고쳤을 때 어떻게 해가 수렴하는지 보여주었다. 경계 조건을 만족하면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단계별로 전개했다. 각 단계마다 논리가 명확했다. 빈틈이 없었다. 태영의 설명은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방정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그 학생이 백 교수도 못 푼 문제를 풀었다. 아니, 문제의 오류를 찾아냈다. 그것도 몇 분 만에.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백인수 교수는 칠판을 응시했다. 태영이 쓴 풀이 과정을 한 줄 한 줄 읽었다. 완벽했다. 오류가 없었다. 아니, 오류를 정확히 지적하고 올바르게 고쳤다. 게다가 풀이가 우아했다. 불필요한 과정 없이 핵심만 짚어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이것은 공식을 외워서 나올 수 있는 풀이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풀이였다. 백 교수는 그 순간 자신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넘게 쌓아온 믿음, 배경이 실력을 결정한다는 믿음, 좋은 환경이 필수라는 믿음, 제대로 된 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칠판 위에 몇 줄의 수식 앞에서 흔들렸다. 무너졌다. 백 교수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30년간 교단에 섰지만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인정해야 하는가? 자신이 틀렸다고.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지 않은가? 부정할 수 없었다. 백인수 교수는 강단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0년 넘게 서왔던 이 자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칠판에 적힌 태영의 풀이를 다시 한번 보았다. 부정할 수 없었다. 완벽했다. 논리의 흐름이 명확했고 수학적으로 정확했다. 백 교수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오류를 학생이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학생이,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과외도 받지 않았다는 학생이,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는 학생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백 교수의 세계관이 흔들렸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의문부호로 바뀌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확신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그 모든 믿음을 부정하고 있었다. 백 교수는 강태영을 바라보았다. 학생은 여전히 칠판 앞에 서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밑창이 닳아서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해진 가방을 메고 왔다. 어깨끈이 풀어져서 안전핀으로 고정한 흔적도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수학을 대할 때의 그 눈빛, 순수하고 진지했다. 거기에는 계산이 없었다. 명예를 바라는 욕심도 없었다. 남을 이기려는 승부욕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열정만이 있었다. 수학 그 자체에 대한 사랑만이 있었다. 백 교수는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가난한 시골 학생이었던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었지만 수학만은 있었던 그때, 밤을 새워 문제를 풀던 그때, 답을 찾았을 때의 그 희열. 언제부터 그것을 잊었을까? 언제부터 학생의 배경을 먼저 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편견에 사로잡혔을까? 백 교수는 부끄러웠다. 자신이 부끄러웠다.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학생들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은 느꼈다. 백 교수와 강태영 사이의 긴장감, 공기가 무거웠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백 교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헛기침을 하고 다시 시도했다. 잘 했다. 겨우 나온 말이었다. 더 할 말이 있어야 했다. 칭찬을 해야 했다. 놀라운 실력이라고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백 교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걸어가는 동안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아까까지의 비웃음은 사라졌다. 대신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누군가는 존경의 눈빛으로 보았다. 태영은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떨림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해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적어도 오늘은 백 교수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강태영 쪽을 보게 되었다. 학생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 백 교수가 설명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시를 했다. 너무나 평범한 학생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다. 저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에 얼마나 깊은 재능이 숨어 있는가. 수업이 끝났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실을 나갔다. 몇몇은 태영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대단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어? 태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운이 아니라는 것을. 백 교수는 교단에 홀로 남았다. 칠판을 바라보았다. 태영이 쓴 글씨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저것은 자신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우면 잊을 수 있을까? 아니다. 이미 각인되었다. 마음속 깊이. 백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성은학원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수업은 계속되었고 학생들은 여전히 복도를 오갔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314호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태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눈인사를 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태영에게 누군가 다가와 함께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민경호라는 학생이었다. 저번에 칠판에서 푼 거 정말 대단했어. 경호가 말했다. 태영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별것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는 뭐가 틀렸는지도 몰랐거든. 너 정말 천재 아니야? 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천재는 무슨, 그냥 수학을 좋아할 뿐이에요. 경호는 친구 몇 명을 더 데려왔다. 그렇게 태영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여기서 막혔는데 힌트 좀 줄 수 있어? 태영은 기꺼이 도와주었다. 설명할 때 그의 눈이 반짝였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순간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학생이 무릎을 치며 이해했을 때 태영도 함께 기뻐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해했다. 특히 항상 1등을 하던 학생들. 박준혁이 그중 하나였다. 준혁은 입학 때부터 최상위권이었다. 중학교 때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유명한 수학학원에서 특별반 수업을 받았다. 그런 그에게 강태영의 등장은 위협이었다. 장학생 주제에 잘난 척하네. 준혁이 친구들에게 중얼거렸다. 한 번 잘했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준혁도 알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히 한 번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인수 교수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수업 시간마다 강태영을 의식했다. 전에는 무시했지만 이제는 주시했다. 문제를 풀 때 태영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찰했다. 질문을 할 때는 태영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문제를 내도 태영은 핵심을 파악했다.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풀었다. 실수도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수업 후 백 교수는 교무실에 앉아 태영의 답안지를 보고 있었다. 지난주 시험 답안이었다. 만점이었다. 풀이 과정도 완벽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섰다.
교과서적인 풀이가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백 교수는 감탄했다. 동시에 부끄러웠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백 교수님, 옆 책상에 이 교수가 말을 걸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백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혹시 그 장학생 때문에?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문제 오류를 찾아냈다면서요? 백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소문이 빠르네요. 어떤 학생이에요?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백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뛰어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 교수는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천장이 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30년 넘게 교사로 살아왔다.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았다. 자랑스러운 제자들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 배경을 보고 능력을 짐작했을까? 강태영 같은 학생이 또 있었는데 자신이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무시했을까? 그냥 지나쳤을까? 그 생각이 백 교수를 괴롭혔다. 가슴이 아팠다. 후회가 밀려왔다. 잠들 수 없었다. 뒤척였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였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수업 시간, 백 교수는 새로운 문제를 칠판에 썼다. 이번에는 오류가 없었다. 정직한 문제였다. 자,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백 교수는 교실을 둘러보았다. 태영도 집중하고 있었다. 백 교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할 것이다.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볼 것이다. 선입견 없이 대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것이다. 2주일이 더 지났다. 백인수 교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음속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강태영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방해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선 사람이 학생에게 잘못을 인정한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했다. 그것이 옳았다. 금요일 오후였다. 수업이 모두 끝났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백 교수는 교무실에서 복도를 내다보다가 태영이 사물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이 기회였다. 백 교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복도로 나갔다. 강태영 학생. 태영이 돌아보았다. 놀란 표정이었다. 백 교수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네, 교수님.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나? 네,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빈 교실로 들어갔다. 백 교수가 문을 닫았다. 태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섰다. 혹시 문제가 있나? 잘못한 게 있나? 백 교수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자네에게 사과해야겠네. 태영은 깜짝 놀랐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첫날부터 자네를 의심했네. 자네의 실력을 믿지 않았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겠지. 백 교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태영을 마주 보았다. 나는 틀렸네. 자네의 배경만 보고 능력을 판단했어. 그것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네. 미안하네.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힘든 말이 있을 줄은 몰랐다. 태영은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교수님, 자네는 정말 뛰어난 학생이네. 내가 30년간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야. 재능이 있어. 진짜 재능이. 백 교수는 책상에 기대어 앉았다. 갑자기 늙어 보였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였다. 어깨도 축 처졌다. 나도 처음에는 가난했네. 시골에서 자랐어. 경상북도 작은 마을이었지.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셨지. 돈이 없었어. 정말 없었어. 책을 살 돈도 없었네. 하지만 수학은 있었네. 선생님께서 낡은 책을 빌려주셨어. 그 책으로 공부했지.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에서 읽었어. 그렇게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서울로 올라왔네. 여기까지 왔네. 태영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백 교수가 그런 배경을 가졌을 줄은 전혀 몰랐다. 더 공감이 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편견을 갖게 되었지.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네가 증명했네. 그런 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열정과 노력이라는 것을, 재능과 의지라는 것을. 태영은 조용히 들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교수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아니 괜찮지 않네. 내가 자네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첫 수업 때 칠판에 오류를 일부러 넣은 것도 자네를 시험하려는 거였어. 망신을 주려고 했지. 그것은 잘못이었네. 백 교수는 태영에게 다가갔다.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네. 자네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자네의 재능을 키우고 싶네. 그래도 되겠나?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자네가 나를 깨우쳐 줬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해와 용서가 담긴 침묵이었다. 백 교수가 먼저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시작이네. 자네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 나는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네 같은 학생이 더 많이 와야 해.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뽑는 거지. 내가 학교 측에 건의하겠네. 장학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자고. 자네가 그 시작이네. 태영은 깊이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실을 나오면서 태영은 가슴이 벅찼다. 오늘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다. 백 교수가 사과했다. 인정했다. 그리고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태영은 학교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 같았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다. 강태영은 월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먼저 인사했다. 태영아, 안녕. 주말 잘 보냈어?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태영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이제 이곳이 조금은 편하게 느껴졌다. 여전히 완전히 속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사라졌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태영은 항상 그랬듯 식당에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경호가 먼저 왔고 곧 다른 학생들도 합류했다. 여기 앉아도 돼? 물론이지. 식탁이 금방 가득 찼다. 학생들은 수학 이야기를 했다. 태영아, 오늘 아침 문제 풀었어? 응, 풀었어. 어땠어? 어려웠어. 특히 마지막 문제. 너는 어떻게 풀었어? 태영은 기꺼이 설명해 주었다. 냅킨에 그림을 그리면서 풀이 과정을 보여주었다. 식사 후 태영은 도서관으로 갔다. 요즘 자주 가는 곳이었다.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았다. 그런데 도서관 입구에서 한 여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영아? 지은아. 서지은이었다. 같은 반 학생이었다. 부탁이 있는데 시간 좀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수학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어. 혼자 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지은은 공책을 펼쳤다. 미적분 문제였다. 태영은 문제를 보고 어디서 막혔는지 물었다.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영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수 치환이야. 이렇게 바꿔보면.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그렇구나. 왜 생각을 못했지? 처음에는 다 그래. 연습하면 보이게 돼. 고마워, 태영아. 너 정말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 태영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수학 문제로 막힌 학생들이 태영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다. 태영은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았다. 설명하면서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맞았다. 어느 날 방과 후 태영은 빈 교실에서 3명의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선생님 같았다. 이해됐어? 응. 이제 알겠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다. 백인수 교수였다. 아, 교수님. 태영이 놀라서 인사했다. 계속해. 내가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니까. 백 교수는 뒤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다. 태영은 다시 설명을 계속했다.
백 교수는 감탄했다. 태영의 설명은 명확했다. 복잡한 개념을 쉬운 말로 풀어냈다. 학생들이 이해하는지 계속 확인했다. 인내심도 있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짜증내지 않고 다시 설명해 주었다. 훌륭한 교사의 자질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간 후 백 교수가 말했다. 잘 가르치더군. 감사합니다. 언젠가 교사가 되고 싶나? 태영은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생각해봐. 자네는 재능이 있어. 수학 실력도 뛰어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도 있어. 그게 더 귀한 거야. 백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좋은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네.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이지. 자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군. 태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교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백 교수가 웃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네. 자네한테서도 배우고 있어.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다. 이제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료 같았다. 서로 존중하는 두 명의 수학자. 다음 주에 수학 경시대회가 있네. 학교 대표로 나가보지 않겠나? 저요? 그래. 자네라면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한번 도전해봐. 태영은 잠시 고민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내가 준비를 도와주지.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태영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장학생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있었고 선생님의 지지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태영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백인수 교수가 직접 특별 훈련을 맡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아침 7시에 314호 교실로 오게. 백 교수가 금요일에 말했다. 경시대회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네. 태영은 놀랐다. 그렇게 일찍요? 수학은 머리가 맑을 때 해야 하네. 아침이 가장 좋아. 월요일 아침 6시 반에 태영은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쌓아주셨다. 힘내라 아들. 어머니는 태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 엄마, 다녀올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다. 학교는 조용했다. 경비 아저씨만 계셨다. 학생, 이렇게 일찍? 네, 공부하러 왔어요. 열심히 하는구나. 응원한다. 314호 교실에 들어갔다. 백 교수가 이미 와 계셨다. 칠판. 가득 문제들이 적혀 있었다. 왔군. 백 교수가 미소 지었다. 앉게. 바로 시작하지. 태영은 자리에 앉았다. 콩책을 펼쳤다. 경시대회는 일반 시험과 다르네.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야.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해. 문제를 다르게 보는 능력이 필요하지. 백 교수는 첫 번째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수론 문제였다. 태영은 처음 보는 유형이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네. 먼저 작은 경우부터 생각해보게. 패턴을 찾는 거야. 태영은 종이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다. 1, 2, 3, 4 계산했다.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여기 패턴이 있어요. 맞아. 이제 그걸 일반화해보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아침 수업 시작 시간이 되었다. 2시간 동안 3문제를 풀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내일 다시 오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태영은 인사하고 일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매일 아침 훈련이 계속되었다. 화요일에는 기하 문제를 풀었다. 수요일에는 조합론을, 목요일에는 함수 방정식을. 매일 새로운 주제였다. 태영의 공책은 빠르게 채워졌다. 문제풀이로 가득 찼다. 밤에는 집에서 복습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매 엄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 백 교수가 말했다. 자네 실력이 많이 늘었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좋아. 정말요? 그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 태영은 기뻤다.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래. 경시대회 문제는 정말 어려워.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백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하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야. 자네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하지. 그 말이 태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 주말에도 태영은 공부했다. 도서관에 가서 경시대회 기출문제를 찾았다. 두꺼운 문제집을 빌렸다. 지난 10년간의 문제들이 실려 있었다. 풀어보았다. 어려웠다. 정말 어려웠다.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았다. 한 문제를 보고 1시간을 생각해도 실마리가 안 보였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쉬었다가 다시 도전했다.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한 문제에 몇 시간씩 매달렸다. 때로는 하루 종일 한 문제만 붙잡고만 있었다.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그러다 갑자기 답이 보일 때가 있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 이거였구나.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다. 도서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이 수학의 매력이었다. 어려움 끝에 찾는 진실, 그 순간의 희열. 그것이 태영을 계속 나아가게 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너무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 그래서 다시 다음 문제로 갔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갔다. 경시대회까지 2주일이 남았다. 훈련의 강도가 높아졌다. 백인수 교수는 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준비해왔다. 과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정말 어렵네요. 태영이 한 문제를 보며 말했다. 그래, 세계 최고 수준의 문제지. 하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어느 날 아침 백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토요일에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방문하지 않겠나? 서울대요? 그래, 내 제자 중 한 명이 거기서 교수로 있네. 경시대회 출제위원이기도 하고 만나보면 도움이 될 거야. 태영은 믿을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꿈꾸던 곳이었다. 정말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자네의 미래를 위한 거야. 토요일 아침 태영은 백 교수와 함께 서울대학교로 갔다. 캠퍼스가 아름다웠다. 넓은 잔디밭과 오래된 건물들, 학생들이 책을 들고 다녔다. 태영은 가슴이 벅찼다. 언젠가 나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까? 수학과 건물에 들어갔다. 복되는 수학 공식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오일러 공식, 리만 가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태영은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했다. 김진우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젊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다. 백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김 교수, 잘 지냈나? 두 사람은 악수했다. 이 학생이 강태영인가요? 김 교수가 태영을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태영이 정중히 인사했다. 김 교수는 태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학을 좋아하나 보구나? 네,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분야가 제일 재밌어? 정수론이요. 숫자들의 패턴을 찾는 게 신기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야. 정수론은 수학의 여왕이라고 불리지. 그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거 선물로 줄게. 정수론 입문서야. 대학 수준이지만 너라면 읽을 수 있을 거야. 태영은 감격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책을 받아 들었다. 무거웠지만 소중했다. 경시대회 준비하고 있다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즐겨. 수학은 즐거워야 해. 돌아오는 길에 태영은 선물 받은 책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도전하고 싶었다. 백 교수가 말했다. 김 교수가 자네를 좋아하더군. 정말요? 그래. 눈빛을 보면 알아. 재능 있는 학생을 알아보는 거지. 태영은 부끄러웠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누구나 그래.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자세야. 그 주말 태영은 김 교수가 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려웠다.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것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빌려 읽었다.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월요일 아침 태영은 백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경시대회에서 잘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백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침착함이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생각하는 거야. 태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침착함, 포기하지 않기, 그것이 열쇠였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네. 백 교수가 덧붙였다. 시간 관리야. 한 문제에 너무 오래 매달리면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돼. 적당히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용기도 필요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언제 넘어가야 할지. 그건 연습으로 익히는 거야.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 그러면 감이 생기지. 그날부터 태영은 시간을 재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실전처럼 연습했다. 한 문제당 30분. 안 풀리면 표시하고 넘어갔다.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전체를 보는 능력이 생겼다. 잘하고 있네. 백 교수가 칭찬했다. 이제 실전 감각이 생기는구나. 자네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태영은 자신감이 붙었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경시대회가 기대되기 시작했다. 경시대회 날이 밝았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강태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긴장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다. 아들 일어났니? 아침 먹어라.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차려져 있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너 응원하려고 잘 먹고 가거라. 밥을 먹으면서도 손이 떨렸다.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긴장하지 마라. 네 실력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가 태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네, 엄마.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경시대회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치동 학원 건물에서 열렸다. 백인수 교수가 함께 가기로 했다. 학교 정문에서 만났다. 준비됐나? 네, 교수님. 좋아, 가자. 차를 타고 이동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거리들. 태영은 처음 오는 동네였다. 시험장에 도착했다. 벌써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명찰을 받았다. 강태영 성운학원. 시험실을 찾아 들어갔다. 책상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태영의 자리는 창가였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들어왔다. 서울 최고 명문학교 교복들이 보였다. 대원외고, 하나고, 민사고 모두 유명한 학교들이었다. 9시 정각, 감독관이 들어왔다. 휴대폰은 모두 가방에 넣으세요. 계산기 사용 금지입니다. 연습장과 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가 나눠졌다. 태영은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깊게 숨을 쉬었다. 침착하자. 백 교수님 말씀을 기억하자. 시작하세요.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시험이 시작되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문제가 5개 있었다. 시험 시간은 4시간이었다. 한 문제당 평균 50분도 안 되는 시간. 첫 번째 문제를 읽었다. 조합론 문제였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익숙한 유형이었다. 침착하게 풀기 시작했다. 30분 만에 첫 번째 문제를 풀었다. 다시 검토했다. 맞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다. 기하 문제였다.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그림을 그렸다. 보조선을 그어봤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40분을 썼다. 풀렸다. 세 번째 문제는 정수론이었다. 태영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 하지만 문제가 까다로웠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풀렸다. 다르게 생각해야 했다. 백 교수님이 가르쳐준 기법들을 떠올렸다. 작은 경우부터 시작했다. 패턴을 찾았다. 귀납법을 사용했다. 1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풀었다. 네 번째 문제에서 막혔다. 함수방 정식 문제였다. 처음 보는 유형이었다. 20분 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식은땀이 났다. 어떻게 하지? 포기할까?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다시 문제를 읽었다. 조건을 하나씩 분석했다. 특수한 경우를 대입해봤다. 그러자 실마리가 보였다. 힌트를 얻었다. 조금씩 풀려나갔다. 결국 답을 찾았다. 마지막 문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40분밖에 없었다. 문제를 읽었다. 복잡했다. 여러 개념이 섞여 있었다. 태영은 최선을 다해 접근했다.
완전히 풀지는 못했지만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풀이 과정을 적었다. 논리를 명확히 했다. 끝났습니다. 펜을 내려놓으세요. 감독관의 목소리. 시험이 끝났다. 태영은 펜을 놓았다. 손이 아팠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으니까. 손목도 결렸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다. 시험지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봤다. 내 최선을 다했다. 이제 후회는 없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다른 학생들도 나오고 있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다. 진짜 어려웠어. 마지막 문제 풀었어. 아니, 못 풀었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태영은 조용히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백 교수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나? 태영은 잠시 생각했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백 교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근처 식당으로 갔다. 따뜻한 국밥을 시켰다. 태영은 허겁지겁 먹었다. 긴장이 풀리니 배가 고팠다. 천천히 먹어. 백 교수가 웃었다. 시험 끝났으니 편하게. 밥을 다 먹고 나니 몸이 풀렸다. 교수님, 결과는 언제 나와요? 2주일 후에.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지.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돼.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었다. 2주일이 지났다. 결과 발표일이었다. 강태영은 학교에 있었다. 점심시간이었다. 갑자기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다. 3학년 강태영 학생은 교장실로 오세요. 태영은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지? 친구들이 웅성거렸다. 너 뭔 일 있어? 모르겠어. 태영은 교실을 나섰다.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 백인수 교수,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계셨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앉아라 태연가.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태영은 긴장하며 앉았다. 경시대회 결과가 나왔다. 백 교수가 말했다. 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금메달이네. 전국 1등이야. 태영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정말이지. 축하하네. 백 교수가 손을 내밀었다. 태영은 악수했다. 손이 떨렸다. 꿈만 같았다.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네가 1등을 했어.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학교의 영광이구나. 그날 오후 전교생 앞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강당이 가득 찼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였다. 태영은 무대에 올라갔다. 교장 선생님이 금메달을 걸어주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다. 노력의 결실이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다. 그러다 점점 커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다. 몇몇 학생들은 일어나서 박수쳤다. 환호성도 들렸다. 태영은 객석을 바라보았다. 친구들이 보였다. 민경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서지은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뒤쪽에 어머니가 계셨다. 학교에서 특별히 초대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웃고 계셨다. 태영도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가. 어머니가, 자신이. 시상식이 끝나고 태영은 어머니께 달려갔다. 엄마. 어머니가 태영을 끌어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둘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백 교수도 다가왔다.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친 학생 중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이 학생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죠. 다음 날부터 태영의 일상이 바뀌었다. 복도를 걸으면 학생들이 인사했다. 태영아, 축하해. 정말 대단해. 선배들도 다가와 말을 걸었다. 후배 멋있더라. 나도 열심히 해야겠어. 선생님들도 태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존중의 눈빛이었다. 며칠 후 학교 회의실에서 특별 회의가 열렸다. 태영도 참석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강태영 학생의 성과를 계기로 우리 학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백 교수가 이어서 설명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태영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태영은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태영이 물었다. 물론이지. 교장 선생님이 웃었다. 네가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그 후 여러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모두 장학금과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벌써요? 태영이 놀라 물었다. 그래, 자네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백 교수가 설명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네. 천천히 생각하게.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다. 넌 공부해라. 오늘은 제가 할게요. 엄마도 쉬세요. 둘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행복했다. 김치찌개와 밥. 하지만 함께 만들어서 더 맛있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다. 아들아, 내 엄마.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도 제 자랑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힘들 때 항상 옆에 계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부모니까.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못해요. 엄마는 특별해요. 둘은 마주보고 웃었다. 눈물도 흘렸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태영은 정말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성공도 좋았지만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했다. 그것을 깨달았다. 경시대회 후 한 달이 지났다. 성운학원은 이전과 달랐다. 겉으로 보기엔 같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태영은 더 이상 그저 장학생이 아니었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되었다. 전국 최고가 된 학생. 하지만 태영 본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일찍 학교에 왔고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겸손했고 친절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발표를 했다. 우리 학교는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은 희망장학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강태영 학생의 성공이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휴식 시간에 여러 학생들이 태영에게 다가왔다. 태영아, 나도 수학 잘하고 싶어. 어떻게 공부했어? 비결이 뭐야? 태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천재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많이 틀렸어요. 계속 연습하니까 늘더라고요. 백인수 교수의 수업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엄격하지만 이제는 더 열린 분위기였다. 학생들의 질문을 더 장려했다. 틀려도 괜찮다고 말했다. 수학은 시도하는 거야.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배우는 과정이니까.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수업이 살아났다. 어느 날 수업 후 백 교수가 태영을 불렀다. 태영,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둘은 교수 연구실로 갔다. 앉게. 태영이 앉았다. 자네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네. 교사로서, 사람으로서. 교수님이요? 그래.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자네가 나를 깨웠지. 백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 그걸 잊었어.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을 의심했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교수님, 이제 바뀌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고맙네. 자네의 그 관대함도 배우고 싶어. 앞으로 계획이 있나? 백 교수가 물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학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태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 같은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기회가 없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백 교수는 미소 지었다. 훌륭한 목표네.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 주말 태영은 처음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희망장학금으로 선발된 1학년 학생 5명이었다. 모두 태영처럼 어려운 환경이지만 똑똑한 학생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편하게 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 같았어요. 첫 수업을 시작했다. 수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아, 이제 알겠어요. 한 학생이 외쳤다. 태영은 기뻤다.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배님, 질문이 있어요. 응, 뭐든 물어봐. 선배님도 처음엔 무시당했나요, 여기 학생들한테?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 많이 힘들었어. 어떻게 견뎠어요? 수학에 집중했어.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증명했어. 학생은 눈물을 글썽겼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태영이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들 때 저한테 얘기해. 언제든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학생이 깊이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영은 생각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구나. 백 교수님께 받은 것, 김 교수님께 받은 것, 친구들에게 받은 것, 격려도 받았고 지지도 받았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제 내가 줄 차례다. 베푸는 사람이 될 차례다. 그 생각이 태영을 따뜻하게 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었다. 함께 성장할 때 가치가 있었다. 태영은 그것을 배웠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후배들을 도울 것이다. 그들도 기회를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태영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수학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겨울이 왔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성운학원 캠퍼스를 스쳤다.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나무들은 앙상했다. 강태영은 3학년이었고 대학 입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백인수 교수가 태영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차 한잔하자. 백 교수가 따뜻한 녹차를 내왔다. 태영은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백 교수가 말했다. 자네가 처음 내 수업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저도 그래요. 벌써 1년이 다 지났네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자네의 공책들을 좀 보여줄 수 있나? 백 교수가 물었다. 태영은 가방에서 공책들을 꺼냈다. 1년간 쓴 공책이 10여 권이 넘었다. 백 교수는 한 권을 펼쳤다. 태영의 필기가 빼곡했다. 문제풀이, 증명, 메모들. 이걸 보면 자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네.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처음엔 기본 문제들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네, 교수님께서 계속 도전시켜 주셨잖아요. 아니, 자네가 스스로 찾아간 거야. 나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지. 백 교수는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건 뭔가? 태영이 그린 수학 공식의 그림이었다. 아름다운 기하학적 패턴. 아, 그건 풀이의 변환을 시각화한 거예요. 함수를 파동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혼자 생각한 거야? 네, 그냥 궁금해서요. 백 교수는 감탄했다. 이건 대학원 수준이야. 자네는 이미 훨씬 앞서 있구나. 교수님, 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백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의심했네. 자네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실력이 부족할 거라고 단정했지. 알고 있었어요. 태영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느꼈어요. 교수님의 눈빛에서.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동기가 되었어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백 교수는 눈물을 글썽겼다. 자네는 그 이상을 증명했어. 나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교수님도 변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시잖아요. 자네 덕분이네. 자네가 나를 가르쳐줬어. 백 교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교사로 30년을 살았지만 진짜 배운 건 이 1년이었어. 겸손함을, 열린 마음을, 가능성을 믿는 것을. 미래 계획은 다 세웠나? 백 교수가 물었다. 네, 서울대 수학과에 지원할 거예요. 장학금 제안도 받았고요. 좋은 선택이야. 김 교수가 거기 있으니 잘 챙겨줄 거야. 그런데 교수님,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백 교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선생님? 네, 교수님처럼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기회가 없는 학생들한테. 백 교수는 태영의 손을 잡았다. 자네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후배들을 가르치는 거 봤어.
인내심도 있고 열정도 있더구나. 교수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비록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교수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세요? 자네가 앞으로 만날 학생들은 행운 아들이야. 백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말씀하세요.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 겉모습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마.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줘. 나처럼 늦게 깨닫지 말고. 약속할게요, 교수님. 태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평생 감사할게요. 아니야. 자네 자신의 힘으로 온 거야. 나는 조금 도왔을 뿐이야. 둘은 마주보고 웃었다. 이제 더 이상 교사와 학생이 아니었다. 동료였다. 인생의 동반자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연구실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비쳤다.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그래, 가거라. 조심히. 태영이 일어나 문으로 갔다.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다.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자네가 내 인생도 바꿨네. 우리 서로에게 선물이었던 거지. 태영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백 교수는 홀로 남아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교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성운학원 교정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강태영은 졸업식 날 아침 일찍 학교에 왔다. 마지막으로 캠퍼스를 걷고 싶었다. 1년 반 전 처음 이 정문을 들어섰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두려웠다.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곳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다. 성장의 공간이었다. 314호 교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텅 빈 교실이었다. 자신이 앉았던 자리로 갔다. 책상을 쓰다듬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수학도 배웠지만 그 이상을 배웠다. 인내를 배웠다. 겸손을 배웠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칠판을 바라보았다. 백 교수님이 문제를 쓰시던 그 칠판, 자신이 처음으로 실력을 증명했던 그 칠판.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강당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다. 태영은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했다. 단상에 섰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1년 반 전 이 학교에 왔습니다.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여기 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태영은 계속했다. 특히 백인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태영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 엄마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우리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어졌다. 기립박수였다. 졸업식이 끝나고 태영은 여러 사람들과 인사했다. 친구들이 다가왔다. 태영아, 서울대 가서도 연락하자. 물론이지. 꼭 할게. 선생님들도 축하해 주셨다.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후배들도 왔다. 선배님, 저희 잊지 마세요. 잊을 리 없지. 너희도 열심히 해. 백인수 교수가 다가왔다.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자네에게 줄 게 있네. 상자를 건넸다. 태영이 열어보았다. 책이었다. 오래된 수학책.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책이야. 이제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지. 태영은 감동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자네는 훌륭한 수학자가 될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네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교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내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둘은 악수했다. 오래 잡고 있었다.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노력이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태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네, 엄마.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태영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별들이 빛났다. 1년 반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두렵고 불안했던 그 소년. 이제는 달랐다.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겸손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배울 것이 많다는 것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준비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삶, 더 깊은 수학의 세계,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이 되어 다른 학생들을 돕는 것. 그것이 태영의 꿈이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증명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배경은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태영은 공책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수학은 계속될 것이다. 배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공책을 덮었다. 미소 지었다. 내일이 기대되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새로운 지평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태영은 그곳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강태영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학원에 진학했고 연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성운학원 정문 앞에 섰던 그날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의심받던 그 순간들, 낡은 교복을 입고 주눅 들어있던 자신, 주변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고통이 자신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태영은 그 기억을 원망으로 간직하지 않았다. 대신 목적으로 바꿨다. 사명으로 바꿨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처럼 배경 때문에 의심받지 않도록, 재능이 출신 때문에 묻히지 않도록, 기회가 경제력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그것이 태영의 평생 과제가 되었다. 수학은 여전히 그의 가장 진실한 언어였다. 숫자와 공식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수학은 도구이기도 했다. 변화를 만드는 도구, 기회를 여는 도구. 성운학원은 완전히 달라졌다. 희망 장학금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선발되었다. 실력만으로 평가받았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성과를 냈다.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명문대학에 진학했다. 태영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신입생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들었다. 강태영 선배를 아니 장학생으로 왔는데 전국 1등 했대.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 가능성의 증거가 되었다. 백인수 교수도 변했다. 아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는 포용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였다. 학교 회의에서 항상 주장했다. 우리는 더 많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재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다른 학교들을 설득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백 교수님, 예전과 정말 다르시네요. 동료 교수가 말했다. 강태영이 나를 가르쳐줬지.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어. 태영 자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예외가 아니었다. 증거였다. 재능은 주소지가 없다는 증거. 우수성은 피부색을 묻지 않는다는 증거. 뛰어남은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는 증거. 그의 존재 자체가 편견에 대한 반박이었다. 선입견에 대한 도전이었다. 대학원 시절 태영은 무료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을 가르쳤다. 선생님, 저도 대학 갈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고 노력하면 갈 수 있어. 나도 그랬잖아. 어느 날 태영은 성운학원을 다시 방문했다. 초청을 받았다. 후배들에게 강견을 해달라고. 오랜만에 본 학교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 찼다. 태영은 단상에 섰다. 한때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속한다는 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